편지라는 단어가 네,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백석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그 함흥 지역에 그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잠깐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 백석의 교문에 탁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을 증언한 게 있어요. 백석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그의 옷차림은 두 줄의 단추가 가지런히 달려있는 당시 최첨단의 산뜻한 감색 더블 양복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넥타이도 옆으로 빗긴 줄무늬였고 머리는 뒤로 넘긴 올백형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었죠. 구두 또한 당시에 귀한 고도방이라는 가죽에다 광택을 칠한 초콜릿색 구두였어요. 정말 이 패셔니스트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이게 뭐냐면 또 글을 잘 쓰잖아요. 이거거든요. 우리 예술가들의 꿈이 뭐냐면은 예술가들의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시인들의 시인이 바로 백석이에요. 그렇죠. 글도 잘 쓰죠. 거기다가 잘생겼죠. 패션 감각이 있죠. 그다음에 깔끔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문인들이 백석을 짝사랑했었어요. 자, 근데요, 시인 백석은 결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나이 26에 조선 최고 모던보이의 마음을 뒤흔든 운명의 상대가 너무 로맨틱하다. 백석이 자야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 그때 시인 백석의 나이가 26. 그리고 자야의 나이가 22살이에요. 아유, 상당히 뭘 나이네. 그러니까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저랑 와이프가 4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6, 22살이 청춘 남녀가 불같이 사랑을 했는데 유명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제 백석과 자야가 한 길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 사진 못 봤어요?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눈도 주기 싫어. 그 시대에. 조선 최고 기생과 조선 최고 모던부의 로맨스, 불꽃 샬샬 타올랐는데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이 둘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이 지금 함흥에 있었거든요. 백석한테 방학 되면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오라 라고 하는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사랑을 남겨두고 서울로 오게 됩니다. 나는 이제 서울로 가는 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석이 그 사랑한테, 자야한테 거의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양에서. 보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설레임이 더 더해지면서 그렇지, 이 둘의 사랑은 뭐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러니까. 백석이 편지 썼는데 매일매일 그것도 그냥 푹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석이 편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왜이지? 뭐지? 그 다음 날도 편지가 오질 않아요. 와, 계속해서 편지가 오질 않아. 변했나? 백석이 장가를 간 거야. 장가를 간 거야. 맨날 보내다가 아니 뭐야 갑자기? 네. 말도 안 돼. 그게 뭐 당시가 왜가? 이 아버지가 네. 함흥에서 이 자야란 기생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걸 안 거예요. 아하.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생 따위와 그 당시 그 아버지 관점에서 기생 따위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겠다 아이고. 라고 해서 서울로 내려왔을 때 장가를 그냥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현지 왕래가 끊어지게 된 그렇구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야를 하루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도 와이프가 있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경주에 결혼을 했으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백석은 집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야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네. 근데 그 편지에 우리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어허. 시 한 편이 담긴 겁니다. 뭐야?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눈도 주기 싫어.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나는 이제 서울로 가볼게.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아우 절절하다. 와, 설레었어요. 이게 와. 백석이 이제 이 시를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고 찾아갑니다. 자야를 네, 자야를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만주를 떠납시다. 근데 이 자야 입장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솔직히 기생이잖아요. 자기가 이 백석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그 동행에 엄두가 안 나네. 가지를 않습니다. 아,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 예. 사랑이야. 애절하다. 자 그러면서 이 자야는 서울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둘의 사랑은 계속 연결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예요? 너무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왜? 뭐예요? 바로 6.25 전쟁. 6.25 전쟁. 6.25 전이 터진 거예요. 이때 이 백석은 만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북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 자연은 남해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휴전선이 만들어졌고 이 둘 사이 사랑에도 휴전선이 놓이게 되면서 만나지 못하게 된 거죠. 삼팔선 전역으로 물밀듯 기습 남침해왔다. 1930년대를 주름 잡았던 천재 시인 그러나 백석은 6.25 전쟁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게 되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0년 후 1999년 2월 백석의 노년 시절 사진 2장이 공개가 되면서 문단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어머 갑자기 어머 갑자기 얼굴은 남아있어요, 틀이. 아 그럼요. 근데 왜 이렇게 늙으셔?
어이구. 근데 야. 하림새가 아이고. 하림새가 너무 다르다. 야위셨네요. 고생을 좀 많이 한 듯한. 모던 꼬이가 아니 근데 이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족인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백석의 장남이 1999년 이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백석 연구가에게 보낸 사진인데 1996년까지 북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더블 자켓 단추 2줄 입고 감색에 말 엉덩이 그 가죽 초콜릿 구두를 신었던 분이 너무나도 좀 남루해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북에서 뭐 양복 정장 입고 다닐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진은 지금 북한의 그 농민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요. 이 백석 시인의 그 생활은 경제적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그 민족 지도자로 정말 명망이 높으신 분이 계셨는데 북한에서 활동하셨던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조만식 선생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러시아 번역가라든지 통역 이런 걸 지금 맡아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나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러시아 문학 번역가라든지 아동 문학가로 활동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조만식 선생의 이제 위상도 있고 해서 잘 사시다가 조만식 선생이 김일성한테 숙청당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본인의 위치도 함께 격화되고 추락한 거죠. 그래. 그래도 백석 작가가 그나마 북한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아동문학을 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소설이나 희곡이나 시 이런 것들은 성인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티즘이라고 하는 여기에 부응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나마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동들, 사상성이 덜 강조되는 지금 여기서 내가 두드면서 느낀 게 이래서 이분이 아동문학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동문학을 택했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1950년대 후반에 아동문학 논쟁 사건이라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동문학에까지도 시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정치적인 사상 교양을 해야 한다. 정치성을 띄워야 한다 하는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 인텔리기층과 순수 백석 작가님이 이제 문학적인 이념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아동문학하고 성인문학은 다르다. 성인문학과 달리 아동문학에서는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애들이니까 일단 사물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선에서 하면 안 되는 말씀을 무슨 소리야? 이 반동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백석 선생이 이제 지방으로 추방되고 북한에서 가장 시골이라는 양강도 삼수로 갑니다. 삼수갑산. 예, 삼수갑산.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백석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북 작가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그때 많이 이제 우리가 헷갈려하고 혼용했던 게 사상과 이념적인 편향에 빠져서 북으로 재벌로 찾아간 예술가인 것으로 한때는 오해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백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백석 작가의 시 같은 작품을 한국에서 읽는 건 불법이었어요. 88년 이후에. 진짜요? 88년도 이후에 해금된 거예요. 불법 같은 거예요?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2011년입니다. 백석의 미공개시 3편 그리고 산문 3편이 백석을 연구했던 연구자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요. 북한에서 백석이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 원수님은 원수들에 대한 중어로 그 작으나 센 주먹 굳게 쥐어지시고 그 온 핏대 높게 뜨겁게 뛰놀며 그 가슴속에 터지듯 불끈 맹세 하나 솟아올랐단다. 빼앗긴 내 나라 다시 찾기 전에는 내 이강을 다시 건너지 내 이강을 다시 건너지 1919년 이거예요? 그 이제 원수님께서 그 이제 빼앗긴 내 나라를 다시 찾으시려고 뭐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가면서 그때 누군가가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건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해고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시로 옮겼나 봐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를 읽고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면 내가 읽었던 백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백석의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을 봤는데 시조차도 초라해지고 남루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읽어도 이런 느낌인데 직접 그 시를 쓰는 본인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정말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나온 타협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